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는 걸 좋아하죠. 내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 성과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데요. 내가 노력한 만큼 또 성과를 낸 만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좌절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나의 성과가 연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민감한 것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신의 성과를 잘 포장하는 것도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다만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매사에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노력과 내 성과를 가장 잘 아는 게 나 자신인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게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주변 사람의 노력과 성과를 내가 칭찬해주고 주변에 공을 돌릴 때 나 자신에게도 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이런 말씀처럼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금요일 오전 9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식목일이네요. 그리고 벌써 또 한 주가 지나가는 금요일이고요. 오늘 원탁의 기자들 함께하는 금요일, 오늘부터 이틀 동안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죠. 총선 본투표도 앞두고 민생, 금융, 부동산, 자본시장, 사실 이쪽 관련된 정책은 뉴스에 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삶과 참 밀접한 정책들인데요. 경제 공약, 여야의 경제 공약을 하나씩 한번 따져보시죠.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의 가전회사 샤오미가 전기 자동차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대륙의 실수라고 중국 제품을 좀 부르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미국 테슬라와 또 중국 비야디의 경쟁 구도가 이제는 또 힘의 축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 식목일에도 빠지지 않는 경제 상식 퀴즈 나갑니다. 전국이 하얀색 혹은 연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죠. 이번 주말에 특히 수도권 지역에는 이 꽃이 만개하면서 절정을 이룰 전망인데요. 아쉽게도 벌써 이제 꽃이 지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뉴욕타임즈가 한국과 일본의 이 꽃 원조 논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요. 일본산 품종에서 우리나라 고유종인 제주 왕벚나무로 교체를 또 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우리나라 왕벚나무는 새싹에 털이 없대요. 그래서 일본산 벚나무와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좀 자세히 한번 그 털이 있나 없나 들여다봐야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내드린 퀴즈의 정답은 두 글자, 이 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나무 이름이 아니라 꽃 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받침을 제가 이제 잘 볼 겁니다. 요거 오타 많거든요. 자, 지읒이냐 시옷이냐 디귿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게 맞춤법 테스트가 될 것도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두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KBS 콩은 무료입니다. 저희가 항상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지읒 받침으로 정확하게 보내주고 계시네요. 저는 이제 시옷 받침으로 보내주신 분들 많을 줄 알았는데 역시 수준들이 높으십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청취자분들의 수준이. 자, 오늘 원탁의 기자들 함께 하시죠. 2대12 권소연 기자,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뉴스에서 사실 경제 공약은 많이 부각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쟁이라든지 다른 정치적인 요소를 떠나서 경제 공약을 집중적으로 좀 우리 비교를 해드리고 살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자분들의 눈에 띄는 경제 공약들 한번 좀 대략적으로 먼저 좀 훑어볼까요?
특히 요걸 이제 4년 이내 이 국회의원 임기 내에 또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박수희 기자. 네. 지하 우리가 철도나 도로 같은 게 이제 지상이 많이 있으면 네. 도시가 약간 단절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하화하겠다는 공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일종의 개발 공약인데 사실 지하화하면 되게 좋고 그 지상에는 공원을 세우고 만들고 하면 여러 가지 뭐 좋을 텐데 지금 마포 쪽에 가면은 경의중앙선 그 철길 또 공원으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겠다고 하는데 좋긴 한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금 조달이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데 잘 안 돼서 이게 경실련이 한번 조사를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이제 소위 원내 정당들의 지역구 각 지역구 후보자들이 내놓은 개발 공약이 한 2,200개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재원 조달 계획을 내놓은 게 한 16%거든요. 이 16%에 해당하는 개발 공약에 들어가는 돈이 한 56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네. 참고로 참고로 우리나라 예산이 올해 예산이 650조니까 거의 한 해 예산과 맞먹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16%만 나머지 그 재원 조달 계획을 내놓지 않은 나머지 대부분의 84%의 공약은 빼고 그러니까 84%의 공약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한 곱하기 4 정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상 새로운 국회 임기 4년 동안 개발하겠다라고 공약한 것들이 4년 동안 국가의 총 예산과 맞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국방이나 복지 이런 것 필수 재정 투입 안 하고 개발만 해야지 달성 가능한 수준이니까 얼마나 이게 좀 과장된 건지 좀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뭐 그 공약을 한 걸 다 지키지도 않을 테고 그리고 후보자들이 내건 것을 다 추진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일단 또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들 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늘 공약은 공약일 뿐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이후에 재원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이게 지난 총선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저는 지난 총선 때는 그래도 키워드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경제 민주화라든가 아니면 뭐 재벌 개혁 아니면 뭐 공정 경제 이런 어찌 보면 사실 거대 담론이기도 하고 우리 피부에 딱 와닿는 공약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총선은 보니까 국민의힘하고 더민주 이렇게 보면 1호, 2호가 다 뭐 저출생, 뭐 기후 위기 사실 당장 이제 우리한테 닥친 위기 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좀 보인다는 점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소연들을 하니까 민생 공약에 굉장히 힘이 많이 실린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저는 그 민주당이 제시했던 뭐 민생 회복 지원금 어찌 보면 이제 퍼주기 공약이기도 한데 뭐 1인당 25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지역 화폐를 준다는 거고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뭐 지역 경기 살리기 목적도 있다라는 식으로 좀 설명을 하는데 우리 뭐 코로나 때도 이런 정책을 좀 쓰긴 했었잖아요. 근데 이 지역 화폐가 지역 경기를 살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사실은 예전부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퍼주는 공약에 대해서 요새는 국민들이 이렇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대략 이제 계산해 보면 한 13조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아까 이제 박수익 기자가 올해 전체 국가 예산이 한 600조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 13조가 이렇게 되게 큰 돈은 아닌데 어쨌든 13조 원을 마련을 해야 되고 이게 풀리면 사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되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보면 뭐 거기다 이제 이거는 뭐 소득, 재산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돈을 뿌리는 보편적 복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공약을 보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베네수엘라를 소환하기도 하고 이런 포퓰리즘의 끝은 결국은 이제 재정 파탄. 그로 인한 이제 결국은 좀 안 좋은 결론을 맺는 이런 이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약보다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근로요구 고취할 수 있는 공약이라든가 그리고 복지는 사실은 조금 필요한데 제공하는 이런 약간 선별적 혹은 선택적 복지 차원에서 좀 공약을 제시하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염현석 기자는 특히 이제 민생이나 금융 네. 쪽에서는 좀 어떤 걸 좀 들여다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총선을 많이 겪어오면서 되게 큰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신 이런 뭐 보편적 복지냐, 아니 뭐 선택적 복귀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번 총선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회기가 바뀌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공약들이 좀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일단 민생 부분에서 이제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이제 주 4일제제 도입. 이거는 저희 같은 직장인한테는 굉장히 바로 피부에 와닿는 거고, 그리고 주 4일제가 되면 사실 가족끼리도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일에 많이 시간을 뺏기면서 나왔던 이런 부작용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많은 건데 방학 기간 중에 이제 늘봄 학교를 이제 상시 운영을 한다. 사실 이게 방학 기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학원을 정말 많이 보내는데 이런 게 조금 바로 반영이 되면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많이 좀 이런 게 양당의 공약이 하나씩 있으니 좀 바뀌면 이런 거라도 좀 빨리 효과적으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빼면 나머지는 뭐 두 당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사실 뭐 민주당 쪽은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조금 더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뭐 완전히 뭐 경제 위주의 공약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박수익 기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공약들, 작지만 뭐 소소하고 아니면 예산보다는 아이디어, 이런 게 조금 더 많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아까 염현석 기자께서 말씀하신 주 4일 공약, 민주당 공약이잖아요. 네. 이게 저도 되게 괜찮은데 바라는 거고, 근데 이거를 정치권이 공약을 내세울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어느 정도 강제를 할 수 있는데, 결국 대부분의 이게 민간 기업들이 뭐 이걸 법률로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비슷한 공약 하나가 이게 국민의힘에 보면은 그 출산휴가, 우리가 출산휴가 엄마도 출산을 가고 아빠도 지금 한 달 정도 출산휴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갈 수는 있는데 그거 사실 잘 못 쓰잖아요. 그 못 쓰는 데는 많은데, 그래서 출산휴가를 제출만 하면, 회사에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공약으로 나와 있어요. 내용은 되게 좋은데 이거를 하려면은 사실 법률적으로 이걸 진짜 강제를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그 직장인들에게 또는 여러 가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좋은 정책인데, 이 정책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기업들이 결국 그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페널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게 잘 안 보이긴 해요. 사실 주 4일제 근무제 같은 거는 한 10년 정도는 놓고 토론을 해야 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경제계, 노동계가 엇갈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동계 안에서도 수혜자와 피해자가 또 엇갈릴 수 있는 문제여서 이게 참 거대한 문제죠. 또 하나가 여당이 들고 나온 뭐 부가세 인하라든지 이런 조치들도 있는데, 사실 부가세를 건드린다라는 건 굉장히 커다란 일 아닙니까? 이게 보면 이게 민생 이제 금융 이쪽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게 양당의 쟁점들을 좀 보면 국민의힘은 깎아주겠다. 민주당은 좀 더 주겠다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사실 부가세는 이제 어디에서나 붙는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뭐 반으로 이렇게 이게 인하를 해준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그 세입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굉장히, 부가세는 이제 4대 세입 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쉽게 좀 생각하는 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1인당 25만 원의 이제 지원금, 뭐 이런 지원금 같은 거 코로나 전국 때도 받아봤을 때 되게 좋았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원래 하던 소비를 그냥 이걸로 대체를 했지 얘가 플러스 알파의 소비가 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25만 원, 그러니까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이 더 생긴다면 이게 더 큰 소비로 이어질 건지 아니면 이것만 소비를 하고 나머지 돈이 다른 데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조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민생지원금 같은 게 이제 소비가 너무나 위축되어 있어서 쓸 것도 안 쓰던 시절에는 효과를 발휘를 했지만 어느 정도 정상화된 시점에서는 과연 과거만큼의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또 의문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어가지고 부동산이라든지 또 하나 교통 관련된 정책들도 또 나와 있던데요. 좀 여야를 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예, 부동산과 박수익 기자. 관련해서 조금 보면은 항상 전통적으로 부동산 공약들이 몇백만 호 짓겠다 이런 공약들이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이게 특이한 게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공약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야당이다 보니까 기본주택 100만 호, 공공임대주택 300만 호, 그리고 노년 고령층 이제 60, 80 세대 복지주택 10만 호, 뭐 신혼부부용 반값 아파트 20만 호 이런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이제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이런 몇백만 호 호수를 명시하는 공약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미 집권 여당으로서 대선 때 제시한 공약이 있습니다. 250만 원 짓겠다고 했다가 민주당에서 250만 원 하니까 약간 뭐 어떤 게임처럼 20만 원 더 올려서 270만 원가 됐는데 근데 이게 정부 출범 후에 지금 2년간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지 착공 그러니까 그 건설 경기를 볼 수 있는 통계들을 보면은 실현이 쉽지 않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부동산 경기도 사실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 그런 몇만 원을 짓겠다는 공약을 명시적으로 하진 않고 이미 그 정부에서 공약한 게 발표한 게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네. 대신에 이제 국민의힘은 세제 혜택을 좀 주겠다라든지 이 청년들을 위해서 대출 요건을 좀 더 완화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도 사실 다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자칫 투기를 부를 수도 있고 또는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사라는 어떤 선택지만 주다 보니까 주다 보면 상대적으로 주거 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의 균형도 좀 필요한 그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여당에서는 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지하화, 민주당에서도 뭐 올림픽대로 지하화 예 공약을 민주당이 훨씬 더 범위가 넓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도로를 지하화하느냐의 차이일 뿐 사실은. 근데 이게 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재원 같은 것도 이게 마련 방안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거는 이미 이제 윤석열 정부가 다 발표를 했고 네. 관련된 법도 이제 통과가 됐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토부가 발표했을 때도 뭐 민간에서 어느 정도 조달하겠다 이런 방안이 나왔지만 현실성이 있느냐 과연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고 이번에 이제 뭐 민주당이 100만 가구 뭐 기본주택 공급 100만 가구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시했던 방안 중에 하나가 워낙 이제 서울에는 그러니까 집을 더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 공간에 뭐 이제 주상복합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주변 부지를 이제 통합 개발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는 이제 양당이 좀 비슷하긴 한데 이 과정에서 토지 보상 어떻게 할 건데 그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건데 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하나가 또 공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선심성 공약이다. 그리고 플러스 기존의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던 거에 조금 더 디벨로핑 된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조금 실망감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면 그거는 이제 주택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세금 내고 이럴 때 뭐 이런 식의 이제 공약도 했잖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다주택 보유를 좀 권장하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어디가 확 뜨면 거기에 돈이 확 몰려서 이제 확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뭐 경향이 좀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 투기 이런 거 조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안 담겨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은 듭니다. 또 부동산 경기가 또 좋지 않은 시절에는 어떻게 해서는 또 완화적인 또 정책들이 나오고 다리 차고 기울듯이 또 이게 또 반복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0971님이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꼭 토론해 주세요.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투자라든지 이제 자본시장 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가장 이제 당장 발등의 불이 내년부터 원래대로 하면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여당이 지금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이건 이제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민주당은 이걸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리면 금융투자소득세는 5천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게 주식, 펀드, 뭐 파생상품, 채권 이걸 모아서 22%의 세율을 매기겠다. 지금까지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양도세, 그 양도 차익에는 세금이 붙질 않죠. 근데 내년부터는 그걸 이제 물리겠다라는 건데, 기자분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저희도 여러 번 토론도 하고 뭐 얘기를 했던 건데, 저는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당은 법률도 발의를 해놨습니다. 이게 금투세를 폐지하든, 그러니까 시행하려고 하면은 그냥 지금 법을 안 고치면 시행이 바로 되는 거고, 내년에 폐지하려고 하면 그 내년에 시행한다는 걸 삭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들을 고쳐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여당에서 발의된 거는 아마 자동 폐기가 당연히 될 거고, 이제 새로운 22대 국회에서 정부나 여당에서 다시 내겠다는 것이죠. 네.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거는. 근데 결국 그러면 이제 카운트파트 그 민주당의 의견이 중요한데, 민주당은 원칙적으로는 계속 금투세 시행을 계속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는 지금까지 맞고, 민주당의 공약에는 그래서 금투세 관련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전면에 공약지에 보면 내세웠고,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도 아무래도 선거철이다 보니까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안 내고 나중에 또 본인들에게 또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 상임위의 그런 뭐 담당하는 의원들은 이런 입장들을 밝히죠. 그 좀 더 유예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건 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들을 설설 약간 이제 뿌리고는 있습니다. 결국 이걸 종합해 보면은 이제 22대 국회로 넘어가서 정부가 세법 개정을 마련하고, 또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관련해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법안을 낼 텐데, 이거 내고 나면은 이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심사를 하고 연말에 결론이 나는데, 이거는 뭐 사실 많은 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 한번 유예를 될 것이고, 제 느낌에는 이거는 대선까지 시행 안 될 것 같습니다. 시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제도를 고민할 것이고. 이게 처음에 금투세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아마 그 지난 정부 초창기 때 나왔었을 거예요. 김동연 부총리가 지금 경기도지사 했었을 때, 그때 나왔을 때만 해도 그때 있었던 주식 투자 인구와 지금의 주식 투자 인구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물론 코로나 이전이고 우리나라 주식이 되게 박스권에 갇혀서 누구도 잘 보지 않고 그냥 그럴 때여서, 그때는 5천만 원이라고 하면 거의 뭐 이거는 굉장한 자산가들 뭐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자산 뭐 폭등이라고 하면 폭등이고 뭐 쏠림이면 쏠림인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5천만 원 정도 벌어본 사람들 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도 여기에 대한 대상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수 자체가 너무 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제 내 이야기가 되니까 저항감이 몇 배가 이제 심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제 생각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뭐 세금이 언젠가는 뭐 붙을 수도 있고 있는데,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좀 뭐 약간 무시를 한다 그래야 되나? 5천만 원 정도 보면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아니면 22% 정도는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투자소득세를 논의할 때 이런 것 뭐 이걸 시행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보다도, 그렇다면 비과세까지 적정한 소득이 어느 건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 5천만 원과 지금의 5천만 원은 제 생각에는 거의 한 2배 정도의 이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과연 22%라는 이런 일률적인 것도 맞는지, 이런 게 좀 종합적으로 논의가 돼 보면 아까 박수익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대선까지 가도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사이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대호 진행자께서 그 와이스트레이트에서 하는 영상을 봤는데, 축구장
잔디 프리미어리그 잔디와 우리나라 축구장 잔디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으실 때 그게 운동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여건들에 대한 어떤 개혁 개선이 논의가 계속 돼야 되겠죠, 사실. 그렇죠.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건 그겁니다. 뭐 저도 주식 투자 통해서 연간 5천만 원 이상 버는 때는 거의 없는데 이게 대한민국 상위 1%만을 위한 감세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다 이해가 됩니다. 다만 과연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처럼 똑같이 세율을 거둘 만큼 공정한 시장이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시장이냐 그게 아니라면 이제 사람들은 선택을 한국 주식 투자를 줄이고 해외 주식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갈 텐데 그게 큰 손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떠남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악영향이 나타날 때고 그게 이제 도미노 효과처럼 단돈 이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투자하시는 분들까지도 자산 일부를 또 해외 쪽으로 이제 배분을 해서 나갈 텐데 그럼 남아있는 국내 시장은 뭐가 될 것이냐 약간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생각하기도 안 날 것 같고 주식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요새 채권도 채권 개미들 엄청납니다. 지금 개미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잔고가 50조가 넘었고요. 올 들어서만 한 13조 정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주식 지금 뭐 동학개미 운동 벌어지면서 주식 붐이 일었지만 지금은 또 채권의 시대라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이걸 다 묶어서 수익이 5천만 원 넘으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부자감세 이런 것들을 이제 들고 나오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러면 국내 이제 자본시장이 좀 위축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떠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맞서면 그 접점을 찾기는 힘들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공약 중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가상자산에 관련된 관심들이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비트코인 저렇게 뜨고 이러면서 또 다시 관심이 훅 올라왔는데 이거는 사실 약간은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 같다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이거는 여야가 맞서지는 않죠. 맞서는 분위기는 거의 아니에요. 같은 다 방향으로 약간 가고 있어요. 오픈마인드된 느낌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가상자산도 어쨌든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그 일상적인 자산 범주 안에 들어왔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공약으로 좀 느꼈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투자소득세 이제 과세하는 거를 사실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거든요. 요거 시행 좀 연기하는 방안 검토하겠다라는 이제 공약을 제시를 했고 민주당은 뭐 그 연기하는 것보다는 그 대상을 조금 이제 넓게 가져가자. 그러니까 뭐 수익을 만약에 지금 수익 공제 한도가 현행 250만 원으로 한다면 이걸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공약을 제시를 했고 뭐 여러 가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런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더라고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글로벌 트렌드라면 우리나라에서도 발행하고 상장하고 거래하는 걸 허용하자.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이 제도권 안에 있는 투자 자산도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 코인 투자 인구가 지금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층의 이 표심을 의식한 공약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권인숙님이 개발 공약 일단 던지고 보는 식 결국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걸 대부분이 압니다라고 꼬집어 주셨고요. 또 이정님님은 공약만 잘 지켜주셔도 투표율이 더 높아질 텐데요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한 가지 그 경제상식 퀴즈 한번 내드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전국 각지에서 이제 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부실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가격 때문에 이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이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 배달 음식 가격 공개 등 이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주최 측하고 아예 무관한 식당들이 자릿세나 뭐 투자금 회수 등을 명목으로 비싼 음식값을 받아서 또 이 축제에 찬물을 끼얹고도 있습니다. 즐겁게 꽃 구경 가는 만큼 마음 상하는 일은 좀 없어야겠죠. 자, 아마 이번 주말에도 이 꽃 구경을 많이들 가실 텐데 그 두 글자 어떤 꽃인지 강력한 힌트는 벚나무에서 피는 꽃. 그리고 아까 어떤 분께서 이게 그 열매가 버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침을 그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라고 또 힌트를 주시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까 8709님이 제 차에 이 꽃이 많이 떨어져서 짜증을 냈더니 우리 딸이 우와 아빠 차 꽃마차 됐다라고 외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던지요라고. 역시 이제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자, 여러분의 의견 많이 받아볼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스마트폰 아니면 저가 가전제품을 많이 만들던 샤오미가 얼마 전에 전기차를 공개를 해서 그것도 꽤 고급 세단처럼 보이는 SU7이라는 걸 공개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장면 보셨나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사고 영상만 봐가지고. 아, 사고 영상. 저는 이제 공개 영상 뒤에 바로 붙은 사고 영상, 다양한 사고 영상들이 많이 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며칠 되자마자 네. 그게 이제 테스트카라고 네. 하는 이제 시험 주행차인데 처음에 일단 이 자동차 자체가 공개된 것만 해도 화제였죠. 디자인도 예쁘고 뭐 주행거리도 길고 성능도 좋다 해서요. 평가를 좀 해볼까요? 뭐 가격을 비롯해서. 일단 샤오미 측이 밝힌 스펙을 보면요. 한번 이제 완전 충전, 그러니까 완충이라고 하죠. 완전 네. 충전하면 700km를 주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로백,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2.78초. 요 거의 웬만한 스포츠카보다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외형은 이제 포르쉐 전기차 타이칸과 굉장히 비슷해서 이제 뭐 샤이칸이라는 뭐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타이칸은 2억이 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샤오미 전기차는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한 단계 위 프로 모델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5,500만 원입니다. 이제 비슷한 스펙이 테슬라 3인데요. 테슬라 3 시리즈 같은 경우가 주행거리가 6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격도 한 2,300만 원 더, 4,500만 원 정도 더 비싸고요. 그러니까 샤오미가 만약에 이 밝힌 그 스펙대로라면 테슬라 3 시리즈 3보다 더 잘 나가고 더 싸고 이런 차임은 이제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절대적으로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모델 3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대중화하려는 모델이고 샤오미 이게 SU7이 중국 발음으로 수치라고도 하는데 그래도 좀 고급차로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디자인이 너무 그 타이칸과 흡사하고 거의 이제 복붙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름도 이게 그 프로, 맥스 네, 이게 그 애플. 애플의 브랜드이기도 한데 어떻게들 평가하세요? 근데 이게 디자인이 사실은 이제 뭐 타이칸, 맥라렌이랑 좀 비슷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중국 내에서도 뭐 짝퉁이네, 뭐 우리 산차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이런 이제 뭐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누가 디자인했는지를 좀 찾아보니까 BMW에서 그 iX 모델 수석 디자인한 그 리 티안웬이라는 사람이 디자인을 했고 아마 BMW 마니아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크리스 뱅글이라고 네. BMW에서 되게 유명한 약간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디자이너인데 이 디자이너가 2022년부터 샤오미에서 디자인 컨설턴트로 이제 합류를 해서 이런 디자인이 다 이제 그런 이제 고급 인력들이 어찌 보면 들어가서 이제 만드는 작품이라서 그래서 비슷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다가도 뭔가 이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저는 이번 이 샤오미 수치를 보고 좀 놀라웠던 게 중국 언론들의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보통 보면 중국 언론들은 약간 국뽕에 취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신들이 좀 지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야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런 거야 라면서 굉장히 중국 기업 편을 들고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번에 이 그 SU7에 대해서는 재경일보인가 여기서 그런 지적을 좀 했더라고요. 네.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 이 산차이 차는 20년간 피할 수 없는 화제였다. 근데 이것 때문에 중국산이 약간 싸구려로 인식이 되는 이런 요인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수년 새에 중국 자동차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세계화를 노리고 있는데 이런 모방에만 의지하는 이런 모델을 내놓은 게 굉장히 약간 좀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을 했길래 이거는 어찌 말하면 지금 뭐 중국의 비아디하고 중국의 그 테슬라하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놓고 1위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약간 자신감
같은 게 반영이 된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이 정도 올라왔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데 중국 내부 언론마저도 이제는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방품을 내놓으면 안 돼. 우리만의 독자적인 디자인과 기술과 이런 것들로 글로벌 시장을 이제 주도할 시기가 됐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약간 우리나라도 되게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이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좀 경각심이 좀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샤오미가 자동차 진출 선언한 지 한 3년 만에 이렇게 양산을 또 시작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애플이 한 10년 이상 준비했던 전기차 생산을 이제 중단하겠다. 생산 아니죠. 이제 개발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는데 샤오미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시장에 또 진입할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인데 네. 그냥 기업 문화의 차이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면 그렇게 큰 사고로 번질 가능성은 되게 적잖아요. 뭐 핸드폰이 뭐 밀폐된 공간에서 터진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게 터진다고 해서 뭐 많은 인명 피해가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다른 분야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기업의 그런 존폐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크게 흔들 수 있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개발을 할 게 아니면 그냥 드랍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기업 문화에서 그런 게 조금 많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좀 생각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발 단계에서 어떤 뭐 사고가 있더라도 우리가 뭐 성장하기 위해서는 감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정말 그 개발 중심의 마인드가 좀 강해서 이렇게 급하게 좀 밀어붙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왜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했냐. 물론 되게 한정적인 정보만을 보고 이렇게 판단한 걸 수도 있는데 영상들이 대부분 사고 영상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고 영상도 정말 기초적으로 차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도는데 제어가 안 돼서 이렇게 뺑뺑 돌고 이런 거 되게 자동차 분야에서는 기본적인 그런 메커니즘 같은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제 자동차 공학이 이제 사실은 네.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이 이제 전기만 그렇죠. 얹어진. 네. 근데 어쨌든 만들어냈잖아요. 만들어낼 수 있었던 데 기반은 그냥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지금 중국 보면 뭐 CATL이라는 아주 큰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2차 전지 기업도 있고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한 100여 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때 한 500개 정도 됐던 거에서 이만큼 이제 줄어든 건데 그만큼 차를 싸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이제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오미도 사실은 이걸 직접 생산한다기보다는 베이징 자동차 그룹에 맡겼거든요. 그리고 차에 뼈대에 있는 플랫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전장을 다 그냥 외주를 사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거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자금력도 뒷받침이 됐다라고 보는 게 뭐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지만 그 레이진 CEO가 이제 출시하면서 얘기했던 게 2023년 연구 개발에 한 4조 5천억 원을 썼고 앞으로 5년간 이제 쓸 수 있는 현금이 한 24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 어쨌든 이제 실탄이 있으니까 이거를 쏟아부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고 그 결과물이 지금 이제 SU7인 건데 아까 염현석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가전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뭐 IT기나 이런 가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제 소비재인 거잖아요. 생명이라든가 안전이 담보돼야 되는 데다가 이제 AS라든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 리콜해야 될 때 이거를 제때 대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패가 좀 갈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라는 게 개발을 잘 해놓으면 생산을 외주에 맡길 수 있는 거고 샤오미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도 세계 생산량 1위이고 뭐 자동차 생태계가 이미 또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전기차 메이커만 한 500개는 된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게 이제 샤오미가 뭐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라든지 소형 가전 우리나라에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전기차도 중국산 전기차가 과연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봐야죠. 저는 이게 이 샤오미가 사실 원래 본인들의 주력도 어떻게 보면 모방품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애플의 카피캣 소위 이 출발했는데 초반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뭐 우리가 뭐 대륙의 실수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미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가전과 관련된 것들은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도 지금은 초반이니까 여러 사고 영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수에서 소비가 되면 계속 이제
동력을 받으면서 업그레이드 가성비를 내서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그걸 통해서 진출하면 가장 가까운 한국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 초반에는 사실 뭐 지금 전기차와 중국산 전기차와 관련해서 버스나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좀 반신반의하는 느낌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대처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뭐 이 전기차와 관련된 시장이 뭐 현재의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좀 어떤 차별화된 예를 들어서 좀 더 고급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석훈님이 우리나라도 다른 메이커 카피하면서 조롱받으면서 성장했죠라고 또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뭐 사실 시장은 또 그러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도 또 언제까지 카피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전기 버스 시장은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중국산이 이제 잠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우리가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3807님이 진행자님께서는 중국 자동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라고 훅 들어오셨는데 혹시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있다 없다 요 답변만 하고 끝내볼까요? 자동차는 네. 가정의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별로 생각 없습니다. 권소영 기자님. 저도 굳이 왜? 굳이. 박수익 기자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두 글자로 딱 말씀드리면 아직 혹은 굳이. 자, 오늘 2대12 권소영 기자 그리고 비주어치의 박수익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천만 영화 파묘라는 영화에서 유해진 씨의 극중 역할이 장례식을 주관하는 장례 지도사인데요. 삶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장례 지도사. 과연 이게 직업으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현실은 또 어떠할지 한경자벤조이 강홍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장례 지도사를 만나보신 거네요. 네. 그럼 실제로 영화에서처럼 파묘를 하는 일도 그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예. 파묘를 하는 일이 많지는 않은데 예. 제가 만난 분은 이제 경력이 한 4년 정도 되신 분이었고 이분은 이제 이장이 아니라 개장을 위해서 이 파묘를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장은 보통 이제 묘를 옮길 때 네네. 이장이라고 표현하고 개장은 묘를 이제 파서 화장을 할 때 개장이라고 하는데 한 번 있었고요. 보통 이제 한 4명이서 삽으로만 이제 그 묘를 파가지고 관이 있는 곳까지 이 파는데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어유, 예, 그럼요.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굉장히 힘들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 얘기로는 이제 뭐 무섭거나 두려움보다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었다라는 기억이 좀 있었고 요즘에는 이제 그 묘의 지형에 따라서 사람이 아닌 포크레인으로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당연히 포크레인으로 해야 하는데 포크레인이 진입하기 어려운 이제 산속이라든지 그렇죠. 이럴 때는 또 삽으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강호민 기자가 만난 장례 지도사가 20대 여성이에요. 맞습니다. 젊은 세대가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나요, 이 일을?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이제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 업에 뛰어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만난 분처럼 아예 대학부터 장례 지도학과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선택해서 취업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니까요. 작년에 이제 서울 경기 장례 지도사 이 자격증을 딴 사람이 한 7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40%가 20대 30대였습니다. 예전에는 장의사라고도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명칭이 바뀌어서 장례 지도사라고 부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상조 문화가 상조 산업이 급격 성장하면서 이 장내 지도사라는 직업도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장의사가 아니라 장내 지도사.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우선 이제 병원이나 경찰 등으로부터 이제 사망자가 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이 고인이 있는 곳으로 장내 지도사가 직접 찾아가서 시신을 수습한 후에 최대한 이제 예우를 갖춰서 장례식장으로 모셔오게 되는데 시신을 영안실에 이제 안치한 뒤에 보통 이제 유족들과 장례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발인 일시부터 뭐 장소 그리고 장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정하고 그리고 종교가 있다면 그에 맞게 장례에 반영되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3일장을 치르게 되는데 그 안에 염습이라고 하죠. 네. 이 염하는 과정 그리고 입관을 거쳐서 발인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제 뭐 유족 그리고 추모객들이 오게 되니까 이 추모객들이 불편함 없이 추모할 수 있게 이 빈소를 관리하는 일까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어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병원에서 사망하시는 경우 말고 댁에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좀 사고로 외부에서 숨지는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장례 절차가 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집에서 뭐 고독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사고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인계해서 범죄와 이 연루되지 않았는지 수사하는 그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장례식장으로 인계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교통사고나 추락사 그리고 뭐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신체 손상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경우에도 이제 장례 지도사가 현장을 가서 시신을 최대한 온전하게 수습해서 이를테면 뭐 신체 일부가 좀 떨어져 나가면 바늘로 꿰매서 이렇게 수습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상상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건.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사고 이런 거 다 떠나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 건 정도 장례를 치르신대요? 이런 장례 지도사분들은? 이게 그 장례식장 지역 그리고 위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이곳은 충남 아산에 있는 곳이었고요. 이곳 장례식장에서는 월 평균 한 30건 정도 장례를 치르고요. 각 지점마다 이제 목표치가 있답니다. 네. 저도 이제 새롭게 알았는데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 영업도 하는데 예전에는 경찰서나 뭐 관공서 영업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불법 영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각 관할 지역에 사망자가 생기게 되면 장례식장 그 지역에 있는 장례식장에 순번제로 이렇게 넣는다고 합니다. 야, 장례 지도사도 역시 이제 영업을 해야 하는 그렇죠. 또 경쟁이 치열한 거네요. 이쪽 시장도. 그리고 7073님이 저는 장례 지도사를 잠시 업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지만 결국 업으로 하다 보니까 고인의 예우나 이런 것들보다는 현실적인 업무에 치우치는 모습들이 안타까웠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잠 못 자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아는데 힘내세요라고 또 응원도 해 주셨고요. 네. 또 이게 현실적인 또 직업이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의 삶을 마지막을 함께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감정 컨트롤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무섭기도 할 테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취재하는 날에도 공교롭게 이제 바로 앞에서 발인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이 슬퍼하는 유족들 보니까 제 마음도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장례 지도사들도 옆에서 슬퍼하는 유족들을 보면 당연히 이제 감정이입이 되지만 네네.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거였는데 특히 이제 이분들이 좀 참기 어려운 상황은 어린 아이들이 사고나 이제 병으로 오는 경우라고 하는데 몇 해 전에 이제 한 아이의 장례가 있었는데 그 장례가 끝나고 장지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에 아이의 엄마가 이제 관을 넣은 차량의 문을 차마 못 닫는 모습을 보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그 순간은 또 같이 해야 하는 거고. 김진희 님이 누구나 인생의 목표는 아름다운 마무리죠. 또 옆에서 이런 분들이 그렇죠. 또 도와주실 수 있는 거고. 근데 장례 지도사는 이게 자격증을 필수로 따야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이제 장례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직업인데 보통 이제 장례 지도학과로 지나가는 대학생들 경우에는 그 학기 중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장례에 대한 이론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절차, 제도, 공중 위생, 뭐 시신 위생 처리 등 이제 장례 지도사로서 갖춰야 될 다양한 지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대학에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재래학 개론이나 시신을 닦고 메이크업하는 회복 기술학
등도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를 그러면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네요. 학문으로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전문 직업으로 이제는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면 될 텐데 그 직업에 대한 이미지도 옛날보다 많이 개선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직업적 위상도 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고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취업도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아까 졸업하는 이제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 취업이 보장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여성 장례 지도사라는 이 편견은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는데 아, 그래요? 이제 취재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혹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어디 여자가 제사를 지내느냐라고 역성을 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옛날 분들.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뭐 인식이 좀 좋아지고 있는 편이라 그쵸. 앞으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주의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례 지도사라는 이제 직업으로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이제 취업은 잘 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조 산업도 덩달아 이제 성장하는 추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현장에서의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없어서 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뭐 명칭도 그렇고 이제 연봉이나 대우가 조금 나아지고 연봉도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라 앞으로는 조금 더 주목 받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약간 좀 연봉이 높아지는 흐름이에요? 맞습니다. 오, 그렇군요. 인식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또 이거 하시는 분들은 인성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가장 힘든 순간을 유족들과 또 함께 해야 하니까요. 자, 오늘 한경자벤조의 강홍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례 지도사의 직업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저희 2부에서는 곽재식 작가와 함께하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푸바오가 중국으로 갔죠. 판다 이야기를 시작으로 되는 이제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교역 이야기를 또 재미나게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